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구호자금 불법 수령 등 사기 행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거주 한인들이 최근 10년간 17%가량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의회가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브롱스에서 주유 중이던 한 남성이 머리에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구호자금 불법 수령 등 사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구호자금 불법 수령과 이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예산 16억 달러를 특별 편성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예산에는 코로나19 구호자금 불법 사기 등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자금 6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기 및 신분 도용자 보호에도 6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미국 구조계획으로 명명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해 연방 실업수당 확대, 현금 지원, 자녀 세액공제 확대, 식당 재활기금 등을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죄 조직이 개입해 신분을 도용해 거액을 가로챈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예산이 확보되면 법무부 산하 태스크포스를 현재의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미국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워낙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어 설사 적발돼도 가벼운 형에 그치며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각 식당에 무상 지원됐던 식당 재활기금을 받은 업소는 오는 11일까지 이 자금이 렌트비 등 당초 지원 용도대로 사용됐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전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뉴욕 거주 한인들이 최근 10년간 17%가량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립대가 발표한 뉴욕시 커뮤니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뉴욕시 한인은 82,396명으로 지난 2010년 99,421명보다 17.1% 감소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방글라데시계가 45%, 인도계가 27%, 중국계가 18%, 파키스탄계가 10.2%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한인 인구가 크게 줄어든 것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해 미국 이민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 오히려 기존 뉴욕 거주 한인들의 역이민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뉴욕시 한인 가구당 중간소득은 89,756달러에 달했고 주택 소유율은 31%, 빈곤율은 16%로 집계됐습니다. 주거 지역별로는 플러싱과 와이스톤 거주 한인이 17,143명으로 전체 한인의 23%에 달했고 베이사이드 리틀넥이 1,871명으로 15%, 스타이브슨트, 터틀베이 등이 3,462명, 첼시와 미드타운 3,457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64세가 전체 한인의 73%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이 16%, 17세 이하가 11%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시안 인구 중 중국계가 60만 2천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인도계가 약 12만 8천명, 방글라데시계가 11만 6천여 명이었으며 한인은 7%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의회가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된 패키지 조례안은 뉴욕시 소방국이 전동 이동수단의 화재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화재에 대해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공인인증 없는 전동 이동수단 및 배터리의 판매 대여를 금지하고 폐기된 배터리의 재조립 및 판매를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뉴욕시 소비자 노동자 보호국은 전동 이동수단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자료를 배포하게 됩니다. 현재 뉴욕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전동 이동수단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배터리 과열로 인한 폭발 화재 사고가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FDNY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전동자전거 관련 화재 사고는 220건에 달하며
이는 2021년 104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지난해 전동자전거 화재로 147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 2월 말까지는 2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사고 대부분은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의 리튬 배터리를 충전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택 내에서 충전할 수 있다는 특성이 리튬 배터리의 과충전, 과열에 의한 폭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충전 및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롱스에서 주유 중이던 한 남성이 머리에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가 현장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오전 12시 45분경 브롱스의 마운트 오프 섹션, 웹스터 에비뉴와 이스트 175 스트리트 사이의 걸프 스테이션에서 한 남성이 주유를 하던 중 머리에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51세인 피해 남성은 하얀색 렌지로버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었으며 범인은 먼저 피해 남성에게 접근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피해 남성은 주유 중이던 기름을 그대로 범인 얼굴을 향해 뿌렸고 범인은 곧바로 피해 남성의 머리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위독한 상태로 세인트 바나바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곧바로 현장을 달아났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마른 체격의 흑인 남성이라고 밝히고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컬럼비아대가 앞으로 대학 입학 지원에 있어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SAT와 대학 입학 자격고사 ACT의 점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교내신문인 컬럼비아 스펙테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컬럼비아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SAT와 ACT 점수를 선택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입학 정책을 영구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 최초입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은 시험 점수로만 정의될 수 없는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개개인이라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대가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선택적으로 변경한 이후 컬럼비아대 합격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 중입니다.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합격률은 3.73%,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 합격률은 3.72%로 변경 전인 2020학년도에서 2021학년도의 6.1%에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점수 제출이라는 지원 조건이 선택사항이 되면서 대입 지원생들이 비교적 쉽게 아무나 원서를 넣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낮아진 장벽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일각에서는 백인, 중산층 가정 출신 학생들이 다양성 부분에서 불리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적 시험 점수 제출을 시행한 이후 컬럼비아대의 유색인종 신입생은 약 4%가 늘었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컬럼비아대의 결정으로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입학 정책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와 맨해튼을 잇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운행 일정이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역 개장으로 50년 만에 가장 크게 변경되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월요일부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운행 일정이 변경되면서 맨해튼 서쪽이나 브루클린 쪽으로 가는 승객들 중 일부가 자메이카역에서 다른 열차로 환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역 오픈 뒤 출퇴근 러시아워 열차의 30%를 이 역에 정차하도록 배정함에 따라 전체 열차를 40%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무려 110억 달러를 투입해 맨해튼 동쪽으로 향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역을 개통했지만 자메이카역 환승으로 이 역은 출퇴근 시간 아수라장으로 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현재 펜스테이션으로 직행하는 차량이 줄어들면서 이 열차들은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 할 정도로 승객이 붐비는 반면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역으로 향하는 열차는 아직 이용 승객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승객들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맨해튼 동부 지역 정차는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며 50년 만에 대대적 개편이라 혼란스럽지만 일부 스케줄만 조정하면 결국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가 당시 트럼프의 연설 등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어제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중의료에 관해 연설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지만 이 같은 전통적 역할이 폭력의 선동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주장은 대통령 임기 중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행위의 면책특권 적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하원의원 11명과 의회 경찰 2명은 의회 폭동 과정에서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연방항소법원에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자 2차례 연기 끝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민사소송과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번복 시도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20년 6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항의 시위 때 뉴욕시경 경찰로부터 폭행당한 시민들에게 뉴욕시가 1인당 21,5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폭행당한 시민들을 대리한 변호인 측은 경찰이 2020년 6월 4일 브롱스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과두 시위를 진압하면서 곤봉으로 폭행하고 얼굴에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으며 뉴욕시가 이에 대한 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은 1인당 21,500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경찰에 체포된 뒤 출석 요구서를 발부받은 피해자는 추가로 2,500달러를 더 받게 됩니다. 이번에 보상금을 받게 되는 피해자는 약 300여 명으로 뉴욕시는 6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9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달러 가치가 지난달에만 2% 이상 상승하는 등 인플레 둔화에 따른 금리 인상 전망으로 다시 킹달러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지난해 9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서 지난 1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의 물가와 고용지표 등이 다시 호조를 보이면서 인플레 우려가 다시 고조화되자 연준이 이에 대응해 다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되살아나면서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는 지난달 2일 100까지 떨어진 뒤 어제 오후 105까지 치솟는 등 2월 한 달간 2.7%나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2일까지 외환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달러 가치가 향후 12개월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5년간 외환 전문가들의 전망이 맞았던 것은 2020년 한 해뿐이어서 약세 전망도 틀릴 것이란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향후 킹달러가 지속될지는 오는 21일과 22일 연준 공개시장위원회가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오는 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출석,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고용과 물가 지표가 계속 강력하게 나올 경우 기준금리 최종 수준을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매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어제 고용시장이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 뜨겁고 인플레이션이 생각한 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윌러 이사는 물가 하락을 향한 진전이 멈췄거나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 덕분에 각종 지표가 일시적으로 호조를 보였을 수 있지만 모멘텀을 끊지 않기 위해 금리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러 이사는 이번 달 0.5%포인트 빅스텝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여전히 0.25%포인트 인상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한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 방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스틱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금리 인상 뒤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금리를 적게 올리면서 효과를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일부 추가적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어느 정도 인상할지는 전반적 경제지표 검토 결과에 달려있다며 긴축 효과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을 고려해 낮은 수준의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모기지 신청이 급감한 가운데 지난달 집값이 2012년 이후 처음 전년보다 하락한 데 이어 올해 4.5%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이 집계한 지난달 주택 중간 가격은 35만 246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6% 하락했으며 집값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15일부터 어제까지 애널리스트 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가격지수 기준으로 올해 집값이 4.5% 하락하고 내년에도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집값 전망치는 3개월 전 5.6% 하락보다는 낙폭이 1.1%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랫동안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모기지 금리가 덩달아 상승하면서 주택 구매 수요를 위축시켜 계속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때문에 집값이 무려 19.5%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킹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를 주요 위협국으로 꼽으면서 적대 행위자를 파괴하고 해체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먼저 기름을 넣겠다며 난투극을 벌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해킹 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송유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생긴 일입니다. 며칠 뒤엔 세계 최대 정유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미국 내 공장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백악관이 군사적 수단까지 포함하는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With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we will protect all of these investments by increasing our collective security and systemic resilience.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중국은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민간과 정부 모든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훔친 암호화폐가 지난해에만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는 UN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적대적 사이버 행위자들을 파괴하고 해체하겠다며 필요시 해킹을 통한 선제 타격 의사도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1월엔 랜섬웨어 조직 하이브를 해체시켰습니다. Simply put, using lawful means, we hacked the hackers. We turned the tables on Hive and we busted their business model. 미국의 이번 발표는 북한과 중국 등을 상대로 한 사이버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오는 12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1년 내내 서머타임을 실시하자는 법안을 재상정했습니다. 연방재무부가 북한에 담배를 수출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인도 소재 담배 회사에 벌금 33만 2,500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이 부패 혐의에 대해 미국 정부에 10억 6천만 달러를 납부하고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합의를 지키지 않음에 따라 2억 670만 달러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레튼 카운티에서 86년간 3대에 걸쳐 검사장을 배출한 집안의 54세 변호사가 지난 2021년 6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고 존 맥케인 전 공화당 상원의원의 아내인 69세 신디 맥케인이 UN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에 취임합니다. 캐나다와 영국 공동연구팀이 평균 연령 71세 노인 12,000여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비타민 D를 꾸준히 먹으면 이를 먹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주 수돗물에서 뇌를 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물질이 발견됐으며 이 수돗물로 코를 헹궜던 남성이 아메바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다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홈베이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싶어하며 19%는 LA에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3월 3일 금요일 D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